저는 이 집에서 43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벽이 저보다 더 많은 웃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이 집은 온통 음악으로 가득했죠. 아이들이 낡은 피아노로 음계를 두드리고 남편 영훈 씨가 베란다 난간을 칠하며 엉터리 흥얼거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집은 너무 조용해서 거실 저편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아침 6시에 밥을 차릴 사람이 없어도 말이죠. 늦잠을 자는 건 어색하게 느껴져요. 커피를 내리고 주방 조리대를 닫고 벽난로 위 은빛 액자 영훈 씨와 제가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을 닦습니다. 영훈 씨는 형에게 빌린 어깨가 너무 큰 해군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25이었고 세상 그 무엇도 저를 작아지게 할 수 없을 거라 믿었어요. 침실 화장대 위에는 벨벳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뚜껑을 열어보죠. 사파이어 펜던트가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리 집 뒤 바다처럼 깊은 푸른 빛이에요. 영훈 씨가 마지막 밤에 저에게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제 손에 그걸 쥐어주며 속삭였어요. 이건 당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당신 거야. 가끔은 그 목걸이가 저만의 유일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시간이 날 때만 찾아옵니다. 성민이는 서류를 들고 와서 서명을 부탁하죠. 제가 원하지도 않은 계약서들요. 은주는 늘 다정한 목소리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고려해 봤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걸 배려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한지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더 이상 칠 기운이 없는 건반을 만지작거리는 일이 얼마나 잦은지 말하지 않아요. 저녁이 길게 늘어지며 어둠이 저를 삼킬 것 같은 기분도요. 오늘은 제 68번째 생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혹시 누가 기억할까 싶어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정고가 되자 주방은 레몬 케이크와 커피 향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파란 꽃이 그려진 도자기 찻잔을 꺼내고 린넨 냅킨을 삼각형으로 정성스레 접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침묵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어리석게도 뛰었죠. 앞치마로 손을 닦고 머리를 매만지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소연이가 교복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배낭이 한쪽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죠. 소연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할머니 소연이가 중얼거렸어요. 엄지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치면서요. 엄마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전화래요. 성민이 삼촌은 무슨 회의가 있대요.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네가 와줘서 고맙구나. 소연이는 저를 따라 주방으로 와서 식탁에 앉았지만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차를 따르고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줬어요. 소연이는 포크로 케이크를 건드리기만 했지 거의 맛보지 않았어요. 긴 침묵 끝에 소연이가 벨벳 상자가 있던 찬장을 힐끗 봤어요. 저 목걸이 진짜예요. 소연이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저는 얼굴이 따뜻해지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가 주신 거란다. 소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휴대폰으로 눈을 돌렸죠. 저는 소연이의 매끄러운 어린 얼굴을 보며 이 목걸이가 왜 저에게 소중한지, 왜 저를 아프게 하는지 소연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소연이가 떠나려 일어서자 저는 문까지 배웅했어요. 소연이는 바람처럼 가벼운 포옹을 하고 더 말하지 않고 베란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닫고 차가운 나무에 손바닥을 댔어요. 다시 침묵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며요. 손도 대지 않은 케이크를 식당으로 옮기고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연이의 목걸이를 바라보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 누워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를 보러 온 적이 있었는지 떠올리려 했어요. 집이나 그 안에 든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를요. 자정 무렵 불안한 잠에 빠졌다가 희미한 소리에 깨어났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현관 근처에서 나는 의도적인 발소리였어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또 한 번 부드럽지만 분명한 발소리.
심장이 쿵쾅거리며 로브를 끌어당겼어요. 주방의 야간등 불빛 속에서 소연이를 봤어요. 현관 탁자 아래 서랍 앞에 쭈그리고 앉아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소연아, 저는 속삭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소연이가 벌떡 일어나며 눈이 커졌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휴대폰을 가슴에 꼭 쥐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소연이가 터뜨리듯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려고 했어요. 입이 바싹 말랐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가. 소연이가 힘겹게 침을 삼키며 눈을 빠르게 깜빡였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전화로 성민이 삼촌이랑 목걸이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오늘 밤에 올 거라고 했어요. 소연이가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아침엔 기억 못할 거라고, 할머니가 점점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소연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소연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직도 작은 그 애의 심장이 제 심장만큼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소연이가 물러나며 울음 섞인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소연이의 눈을 마주하며 이해한다고 약속했어요. 소연이가 추운 밤 속으로 사라진 후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림자가 발치에 고였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갈비뼈가 멍들 것 같았어요. 숨을 길게 내쉬며 몰랐던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이미 반쯤 사라진 사람인 것처럼 계획했어요. 제 정신이 흐려서 도둑질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여겼죠. 영훈 씨가 저에게 목걸이를 지키라고 맡겼던 순간이 떠올랐고 오래 묻혀있던 단단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집안을 천천히 돌며 문과 자물쇠를 확인했어요. 확실히 잠갔다 싶어 피아노 의자 앞으로 갔어요. 쿠션을 드러내자 영훈 씨가 오래전에 만든 비밀 공간이 나왔어요. 그는 그걸 우리 비밀 금고라고 불렀죠.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라고요. 찬장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그 안에 넣어내서요. 의자를 닫고 레치가 딸깍 소리를 낼 때까지 눌렀어요. 잠시 손바닥을 광택난 나무에 댄 채 서 있었어요. 피아노의 반질한 표면에 비친 제 모습은 기억보다 늙었지만 눈은 맑았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고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소연이가 말한 모든 걸 적었어요. 날짜를 쓰고 이름에 밑줄을 그었죠. 그들이 저를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취급하려 한다면 제가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 증거를 남길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기 전 저는 전화기를 들고 설혜희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어요. 따뜻하고 차분한 음성 메시지가 나왔죠. 미경입니다. 톤이 울린 후 말했어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정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갑작스러운 고요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두 번째 피부처럼 저를 감쌌어요. 주방불을 끄고 창가로가 하늘이 희미해질 때까지 마당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 스스로를 거의 설득했어요. 소연이가 오해했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사과하러 올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해질녘에 성민이 차가 진입로에 들어서자 위장이 조여들었어요. 베란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가 어둠 속에서 기다려냈는지 궁금해하길 바랐죠. 성민이는 문을 두드린 후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은주는 호일로 덮인 캐서롤을 들고 와서 마치 평화의 제물처럼 조리대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성민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연약하다고 느끼길 바라는 톤이었죠. 근처에 왔다가 어머니 잘 계신지 보러 왔어요.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목걸이 보러 온 거지? 은주가 성민이를 힐끗 보더니 억지로 밝게 웃었어요. 그건 터무니없어요, 어머니. 우린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요즘 좀 흐트러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들 사이를 보며 처음 성민이를 안았을 때의 작은 손, 제가 방을 나가면 울던 그 아이를 떠올렸어요. 가슴 깊은 곳이 뒤틀렸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어.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난 지쳤을 뿐이야. 너희가 내 주위를 맴돌며 약탈자처럼 구는 걸 모른 척하느라 지쳤어. 성민이 턱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한 거야. 저는 바로 잡았어요.
너희가 보여준 것보다 더 나은 거지. 은주가 가까이 다가와 달래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어머니. 부담스러울 필요 없어요. 목걸이든 재정 문제든 부담이 아니야, 저는 말했어요. 내 거야. 그 말이 돌처럼 우리 사이에 떨어졌어요. 성민이가 다시 시도했어요. 목걸이를 안전한 곳에 맡기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러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저는 성민이의 눈을 마주봤고 거기에 후회는 없었어요. 계산뿐이었죠. 고개를 저으며 몸을 돌렸어요. 그들의 실망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들을 주방에 남겨두고 복도로 걸어 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문을 잠갔다가 기대며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공기를 느꼈어요.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노에 가까운 뜨거운 맥박이었죠. 불을 끄고 피아노로 갔어요. 의자는 닫혀있고 목걸이는 안전했어요. 영훈 씨가 제 신중함을 인정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는 늘 제가 너무 믿는다고 했었죠. 피아노 뚜껑을 열고 영훈 씨가 좋아했던 낮은 A음을 눌렀어요. 따뜻하고 애잔한 음이 방을 채웠어요. 무언가를 불러내는 듯 했죠. 앉아서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예전처럼 힘이 없었지만 그가 사랑했던 곡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혼 시절 연습했던 우리의 노래 첫 마디를 쳤어요. 눈이 흐려지며 영훈 씨가 제 뒤에 서서 흥얼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는 늘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죠. 마치 제가 진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목걸이는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의 피부가 이미 차가워졌을 때 제 손에 쥐어준 거였죠. 당신 거야. 그가 속삭였어요. 누가 뭐래도 항상 당신 거야. 그때는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슬픔에 너무 무너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 그 말은 제가 지킬 준비가 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피아노를 닫고 손가락으로 매끄러운 나무를 따라 그었어요. 광택면에 비친 제 얼굴은 늙었지만 오랜만에 단단해 보였어요.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성민이가 저를 보던 모습, 그가 원하는 걸 아무런 결과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하던 그 눈빛을 떠올렸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모른 척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누우면 생각들이 빙빙 돌며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실망을 파헤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식당에 남아 램프를 끄고 고요가 사방을 눌렀어요. 새벽 2시쯤 집이 한숨 쉬듯 가라앉았어요. 눈을 감고 숨을 세었어요. 모든 게 상상이었다고 거의 확신했을 때 옆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먼저 발목을 스쳤어요. 그리고 타일 위를 스치는 신발 소리. 손을 무릎에 얹고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발소리가 주방을 조심스레 지나갔어요. 찬장 레치의 희미한 금속성 소리,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상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가 거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은 어릴 때 저녁 전에 쿠키를 훔치다 걸렸을 때와 똑같았어요. 잠시 가슴이 뒤틀리며 이게 무해한 실수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았죠. 그가 찬장에 손을 뻗자 저는 몸을 숙여 옆 램프를 켰어요. 갑작스러운 빛이 방을 가득 채우며 그의 얼굴을 선명히 비췄어요. 성민이가 멈칫했어요. 서랍 손잡이 위에 손이 떠 있었죠. 입을 2번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가 쉰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 말을 끝낼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오늘 밤엔 여기 오지 말았어야지. 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발짝 더 움직이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는 천천히 몸을 폈고 제 눈에서 부드러움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우리는 거실을 가로질러 서로를 마주봤어요. 그가 먼저 시선을 돌리고 손을 내렸어요. 그의 눈이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제 위협을 실행하기 전에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듯했죠. 다시 입을 열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어떤 변명도 막았어요. 제 삶, 제 집, 제 기억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는 그의 말에 지쳤어요. 네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저는 말했어요. 다른 척하지 마. 어머니,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정신이 분명하지 않으신 저는 끊었어요. 이보다 분명할 순 없어. 그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그 순간 그는 더 늙어 보였어요. 인정하지 않은 빚과 제 뒤에서 꾸민 계획들로 지쳐 보였죠. 처음으로 저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있었죠. 서리 변호사와 얘기했어 저는 말했어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있고 너는 내 어떤 것도 관리하지 않을 거야. 그가 침을 삼켰어요. 논쟁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는 듯 했죠. 실수하는 거예요. 그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도우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내가 한 유일한 실수는 저는 말을 가로챘어요. 네가 뭘 하는지 못 본 척한 거야. 그는 제 뒤로 피아노 의자를 봤어요. 목걸이가 근처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은 듯 했죠. 저는 그의 시선을 막으며 그 마지막 오만한 희망을 차단했어요. 내 초대 없이 다시 이 집에 들어오면 저는 말했어요. 경찰을 부를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 않을 거야. 그의 턱이 굳어졌어요. 잠시 그가 악의적인 말을 할까 했지만 그는 몸을 돌렸어요. 저를 지나 문으로 걸어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그 뒤에 남은 고요 속에 서 있었어요. 몇 년간 묶여있던 가슴 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3주 동안 전화가 울리지 않았어요. 성민이나 은주에게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점검 전화도 없었죠. 그 고요는 안도와 상처를 동시에 안겨줬어요. 어떤 날은 성민이 차 소리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희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마다 집을 방별로 정리했어요. 몇 년간 손대지 않은 서랍을 정리하고 린넨을 접었어요. 제 정신이 여전히 날카롭다는 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정리할 일을 목록으로 썼어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솟는 불안한 에너지를 진정시켰어요. 저녁이 일찍 찾아와 어둠이 구석에 고일 때면 피아노 의자에 앉아 숨겨진 공간 위에 손을 올렸어요.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럴 필요는 없었죠. 목걸이가 제가 놓은 곳에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영훈 씨가 여전히 곁에 있는 듯 했어요. 단단하고 확실하게요. 침묵을 깬 건 소연이었어요. 어느 오후 부드럽고 망설이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소연이가 걱정 어린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소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엄청 화났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저는 소연이의 뺨에 손을 대며 눈물이 고인 따뜻한 피부를 느꼈어요. 옳은 일을 했어 저는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혼자이길 원치 않았어요.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소연이를 끌어안아 어깨 떨림이 멈출 때까지 안아줬어요. 모든 게 금가고 부서진 듯해도 소연이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유일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고 싶었어요. 소연이가 떠난 후 저는 문간에 오래 서서 차가운 오후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었어요. 다시 작아지지 않겠다는 확신만 있었죠. 집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며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했어요. 그해 봄은 일찍 왔어요. 3월의 베란다 계단의 눈이 녹아 햇빛 아래 옅은 얼룩으로 말라갔죠.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이 방 안을 새롭게 채웠어요. 영훈 씨가 커피를 마시던 창가 아래 히아신스를 심었어요. 보라색 꽃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갈 때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오랜만에 누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기분이었어요. 화요일이면 도서관에 피아노 모임에 갔어요. 늘 치진 않았지만 다른 이들의 손이 예전 제 삶의 중심이었던 곡들을 만드는 걸 듣는 게 좋았어요. 기분이 동하면 가끔 끼어들었고 손이 예전보다 빨리 지쳐도 건반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소연이를 더 자주 봤어요. 학교 끝나고 배낭을 어깨에 걸친 채 와서 주방 식탁에서 숙제를 했죠. 우리는 소연이 부모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고 소연이는 목걸이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포옹할 때 소연이는 또래가 이해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걸 아는 듯 했어요. 어느 저녁 해가 나무 뒤로 지며 소연이가 식탁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더 행복해 보이세요.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성민이를 원하던 아들로 바꿀 수 없고 영훈 씨를 되돌리거나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끝을 선택할 수는 있었죠. 제 삶의 마지막 부분은 누구의 것도 아닌 제 것이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피아노 옆에 앉아 한음을 반복해 눌렀어요. 그 음이 고요 속으로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침묵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